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화원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사회,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는 신분제도와 생활모습, 경제는 수취체제와 상업, 수공업, 이모저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테니 차근차근 저를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조선의 신분제는 고려의 신분제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려의 신분제랑 비슷하게 조선의 신분제는 경국대전의 원칙으로 정해진 바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는 양천제였습니다. 양인은 법적으로 과거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국가의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16세기 관학파, 훈구파에서 이제는 정치의 주도권이 사림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원칙상으로는 양천제였지만 세분화되어 가면서 현실적으로는 양반과 상민 이런 식으로 나뉘는 반상제로 구별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일단 양반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반과 무반 이 두 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정계에 나아가 관직을 얻게 되고 녹봉과 그 과에 따라서 수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전을 받았었고요. 사실 원래대로는 군역을 져야 됐지만 관직에 나가 있거나 성균관 유생이었다. 그러면은 이미 그들은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역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양반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사유지와 함께 그 관직을 계속 이어나가면 또 과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로서 땅과 노비들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에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입었었던 4가지 사화 배웠었죠. 무, 갑자, 기묘, 을사.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기득권 양반들이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우리 시선으로 보면 와 진짜 저거 쓸데없다. 근데 당장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단 조선은 양반 사대부의 나라였으니까요. 자, 그 밑에는 중인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 쉽게 좀 나눠놨습니다. 중인은 일단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와 향리, 이 고려시대 향리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권한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고려의 향리는 그 지역에 행정 실무를 꽉 쥐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업무들을 보니까 파워가 대단했는데요. 조선시대의 향리는 고려시대의 향리랑 달리 외역전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무수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이렇게 좀 힘없이 사또 하면서 다니는 그 향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급으론 중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역관, 의원, 이 사람들은 기술관입니다. 과거 시험에서 잡과에 응시를 해 이 직을 계속 세습을 하는 거죠. 이 직역 세습을 통해서 이 중인 계층은 행정실무, 기술실무에 있어서 점점 전문성을 얻어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대에는 의사, 법관, 또 통역관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엘리트이고 사회 지도층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디 양반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의관? 진짜 저는 이 시대의 그 학문에 대한 태도 차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는 상민이야. 또는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는 천민이야. 자, 서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양반 첩의 자식으로서 양반과 상민의 아들은 서자, 양반과 천민의 아들은 얼자라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차별을 받지는 않았어요. 서울들 중에서도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도 초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갈수록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성종 때에 완비된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바로는 서울들은 문과 응시 못한다.
쾅쾅쾅 못을 박아놓습니다. 아니 쌤, 누구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시대의 평등의 개념을 조선시대에다 접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목소리와 이 외침 덕분에 어떻게 보면 사회가 조금씩 개방적이고 발전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선시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상민입니다. 그 중에 절대 다수는 농업인이었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 또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농업을 본으로 여기고 상업을 굉장히 천시하고 억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땅에 대한 세금인 조세, 특산물인 공납, 그리고 남자들의 노동력인 역을 대다수가 부담을 했었고요. 사실 말이 좋아 그냥 부담을 했다지 굉장히 양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생산력이 지금보다는 떨어졌을 테니까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수공업자들은 각 관청에 소속이 되어서 무기를 만들거나 뭐 약을 만든다거나,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국가의 역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청 소속에서 공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은 농업의 나라다 보니까 상업을 억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거운 세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상민 중에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이는 천하다. 그래서 신량역천이 있습니다. 봉숙군, 수군, 나졸들이 있는데, 일단 나졸은 그 우리가 사극 드라마 보면은 수령이 있는 그곳에 문을 딱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졸이고요. 그다음에 수군은 우리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배를 누젓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봉수는 그 우리가 어느 산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 보면 5개의 이렇게 뭔가 굴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봉화예요. 옛날에는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급히 쳐들어왔다면 봉화 5개를 빡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 봉수꾼은 언제든지 저 불이 필 수 있다, 이 경계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겠죠. 일이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민에는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었고, 신부는 양인이지만 일은 천하게 취급을 받았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에 그 향, 부곡, 소 또는 백정 개념을 좀 비교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천제에서 천인이었던 천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으로 취급했었던 노비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노비, 엄마가 양인, 또는 아버지가 양인, 엄마가 노비,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천인이면 즉시 그 아들도 딸도 천인이다. 그래서 일천즉천의 원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반들 입장에서는 양인 부모가 있어도 한쪽이 천인 부모다? 그러면은 바로 또 노비로 삼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겠죠. 이 또 부작용이 많았어요.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가능했고, 누구한테 주는 증여도 있었으며, 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노비를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면 뭐 도련님, 나으리 이러면서 또 다녔겠죠. 노비는 국가가 주인인 공노비, 또 개인이 주인인 사노비, 또 따로 떨어져서 사는 외거, 그리고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양이랑 같이 사니까 선생님은 고양이 주인님과 함께 사는 솔거 노비이자 고양이 주인님의 개인 사노비이다. 네,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도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을 의미하는 백정이 여기서는 이제 도축업자로 되면서 천인으로 낮아졌고요. 뭐 귀생, 그다음에 사당패라고 하는 그 광대들도 이제 천민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세기 이후 세분화된 반상제, 조선의 신분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사림이 낙향을 하고 나서 그 향촌사회, 시골사회, 마을사회들을 서원과 향약을 통해 지배해가고 세력을 키워가서 성종 때 3, 4로 올라왔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양반들이 어떻게 해서 세력을 잡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필기는 역사는 최태성 큰별쌤 선생님의 그 필기를 많이 참고했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조선에 보는 농민입니다. 제가 통제책만 썼지만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농민이 잘 돼야 국가의 세금을 안정적으로 내기 때문에 안정책도 줬어요. 근데 그거는 교과서상에 안 나와 있기로서니 제가 일단은 통제책만 좀 썼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농민은 국가의 조세, 공납, 역을 납부를 하고요. 또 이 농민이 자기 땅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양반 사족들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걸 소작 붙인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작을 붙이는 대가로 땅을 빌리는 대가를 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대입니다. 보통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굉장히 비싸죠. 50%니까. 부담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 농민들의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 농민들이 향촌에서 도망하는 거, 탈주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든 양반 사족이든 농민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잡아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태종 때 남자들의 신분패였던 호패가 실시되었고, 오가작통,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마을 리자 할 때 리라는 단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리 안에 5개의 집을 한 팀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팀이 되어가지고 세금도 내고 공동 노동도 하고 역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 집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네 집한테 A가 줬던 부담까지 다 지는 거예요. 이게 오가작통이에요.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각각 집안에서는 내가 더 무거운 부담을 안 지려면 감시를 해야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사족은 향촌의 자치 규약, 향촌의 약속,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라서 백성은 임금님과 양반을 섬기고 각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이 향약으로 백성들을 딱 통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게 향촌 군현 단위거든요.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왕이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을 하고 그 관찰사 밑에는 사또라고 불리는 수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려드렸었죠. 뭐 부윤, 목사, 현령, 수령들을 각 지역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수령 공무원은 맨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단위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친척이나 동양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피한다 해서 임기제, 상피제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처음 발령난 그 지역에서 잘 다스리려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됐어요. 그런데 마냥 친하게 지내면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령은 일단 그 지역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향리를 감독하고, 또 양반 사족들이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엉뚱한 짓을 하나 안 하나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족도 내놓으라는 양반이에요. 수령도 양반이지만 이 양반들이 단체로 뭉쳐서 수령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면 수령 입장에서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앙에서는 경제소를 딱 설치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향리랑 사족은 수령을 보좌를 합니다. 이 수령이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이 향촌 지방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 사족들은, 양반들은 그 지역의 향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를 합니다. 쌤, 향리 너무 불쌍해요. 쉽지 않았겠죠. 계속 이렇게 꾹 누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풍선 효과처럼 어디 한 군데가 뻑하고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 중기쯤 가면 이 향리들이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이 사족들이 이 향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사족들의 모임이었던 유향소 또는 향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향촌 안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가지고 자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족들 리스트, 그래서 향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양반으로 인정받는 건 향 안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향회 유향소에 속한 양반들 안에서 리더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수 또는 별감직으로 자치 조직을 이렇게 결성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장화홍련전 아세요? 이 장화홍련의 성이 배씨예요. 아버지가 배씨야. 배 좌수의 딸 장화와 홍련,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좌수 별감, 이 사람은 유향소에서 리더를 맡았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좀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양반들의 모임이고 공부 좀 꽤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중앙에다가 의견을 올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붕당 정치를 했을 때 공론을 모은다. 근데 거기에 제야 살림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족들은 향촌의 자치 규약을 두고 백성들을 통제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에 사립학교의 서원을 세웁니다. 이 서원은 지방의 인재들을 키워서 중앙에 과거시험 치러서 올라가게 하는 것도 있거니와 성리학적 유교 위인들 있죠. 공자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성리학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야, 이 사람은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의 제사를 이 서원에다가 지내는 거죠. 인재를 양성하고 선현을 제사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학풍과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리학적 질서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타고 들어가서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건전한 의견이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붕당에서 자기 붕당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들을 양성해서 과거시험 치러서 합격하게 했다? 그러면 그게 정치의 순기능일까요? 우리 당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 유양소가 뻘짓을 하지 않는지 감시를 할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소예요. 그 지역 출신의 관리를 경제소를 통해서 통제하고 연락하고 감시를 했었던 거죠. 실제로 유양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정조 이후에는 이 유양소가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되는 일도 나오게 된답니다. 이 양반들은 성리학적 예의, 규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들, 우리 가문은 누구누구의 후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족은 예학과 족보, 또 보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반들만 자치조직이 있었을까요? 농사일 혼자 짓기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자치조직으로는 향도와 두례가 있었습니다. 향도! 고려시대 때 불교, 종교 공동체 이게 나중에는 상부상조 마을 공동체로 변한다. 이게 조선시대에 와서 정착이 된 거예요. 두례도 비슷하고요. 남자 청년들이 모여서 상여를 같이 진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두 손, 두 발 다 걷고 돕는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옆으로 건너가서 조선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치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에 대한 세금인 조세, 그 지방의 특산물인 공납, 남자들의 노동력인 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세, 즉 전세는 대략 한 국가에서 10분의 1 정도를 거둬요. 하지만 그게 원칙일 뿐이지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많이 거뒀겠죠. 고려 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와 하고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설정한 게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392년 넘어오고 나서 세종 때에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그래서 1결당 최하 4두에서 최대 20두까지 걷는 공법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세종이 이 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냥 야 이거 까라면 까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이고 좋은데 겁나 복잡해요. 그리고 땅이 모자라요. 그래서 개유정난을 통해 즉위했었던 세조는 현직 관리들로 고치는 직전법을 실시를 하고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쉽지 않아요. 계속 부정부패와 문란이 일어나고 땅이 부족하니까 결국 명종 때는 직전법을 폐지하고 그냥 관리들한테 녹봉을 주는 녹봉제로 바뀌었습니다. 특산물을 한번 보면은 나주는 배, 영동은 포도, 성주는 참외, 제주도는 귤. 여러분 귤이 지금은 엄청 많이 나서 한 박스씩 사다 놓고 손이 노래지도록 까먹는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겠지만 옛날에는
임금님만 드실 수 있는 진짜 귀한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금으로 내라니 국민들은 엄청 힘들었었겠죠. 초기에는 국가가 각 지방의 군현에다가 야, 너네 지방 귤 맛있다며 그거 얼만큼 걷어와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군현은 총량을 자기 마을 주민들 수대로 나누어서 각 집집마다 또 할당을 해줘요. 이거는 몇 동 몇 호 할 때 그 호자예요. 사람의 집을 이렇게 가족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호는 또 힘들게 구합니다. 그래서 군현은 그거를 다 모아갖고 국가에 한꺼번에 납부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지방에 그게 안 나면 딴 지방 가서 구해오기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세기 들어서 여기서 향리들의 장난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국가가 군현에 할당을 하고 군현에서 호에 각각 할당을 해가지고 힘들게 특산물들을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 보자고 저는 그 꽃게, 대게를 좋아하니까 그걸 뭐 특산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처음에는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 그 옆나라 사람들이 우리 꽃게 씨를 말라가 버릴 때 그럼 특산물로 낼 수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현의 관청의 향리가 재주가 좋대. 꽃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물량을 확보해놨대. 그래서 선생님이 가고 향리한테 싹싹 빌고 돈을 얹어주면서 대신 내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향리가 대신 내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꽃게철이 돌아왔을 때 꽃게가 엄청 많아요. 오, 그럼 내가 직접 갖다 바쳐도 되겠군. 갖다 바칩니다. 안 받아줘요. 아니 나 꽃게 냈잖아. 이게 더 싱싱한 거야. 아니래요. 그거 안 된대요. 무조건 저 향리를 통해서 대가 치르고 저 사람이 낸 것만 받는데요. 이게 뭔 난리야. 그런데 농민들은 세금을 안 내면 큰 벌을 받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주고 향리를 통해 대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납의 폐단입니다. 이 향리들이 외역전을 못 받고 천대를 좀 고려시대에 비해서 받다 보니까 서로는 알겠는데 근데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뭐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김효사에 희생당했었던 조광조 또 이순신의 친구이자 임진왜란에 있어서 힘든 조정을 이끌었었던 유성룡이 이 박납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야, 이거 계속 뒀다가는 백성들 망한다. 이거 좀 바꿔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역은 남자들의 노동력입니다. 군대의 의무를 지는 군역, 그리고 건축과 토목의 동원이 되는 요역인데 조선은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 을묘외변, 삼포외란 이게 진짜 컸었고 큰 전쟁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 등극한 그 원년에 태종의 주도로 쓰시마 섬을 정벌했었잖아요. 그때 아주 크게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일본이 더 이상은 쳐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종 때 빵, 명종 때 빵 하고 이렇게 터진 거지. 그러다 보니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군인들 갖고 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공사를 시킨 겁니다. 엄청 힘들잖아요. 난 당장 농사 가서 지어야 되는데 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적이지만 빠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를 가게 하는 대립제. 그리고 몰래 관청에다가 옷감 등을 꽁꽁꽁 찔러줘서 나는 빼주세요. 방권수포제.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딜레마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처형하고 처단하기에는 국가의 딜레마도 좀 깊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군적수포제라 그래서 이거를 합법으로 만들어서 1년에 2필의 옷감만 내면은 너 이거 군역 한 걸로 해줄게. 결국은 군사력이 약해져갖고 임진왜란 때부터 아주 탈탈탈탈 털리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1192년 임진왜란 그 양란 등을 거치고 나서 세금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거는 다음 자실 때 제가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생활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조선은 농업의 나라입니다. 논농사는 직접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는 직파법. 그 다음에 밭농사는 2년마다 3개의 작물을 돌아가면서 짓는 윤작법. 그 다음에 그 비료에 대한 기술 노하우들이 늘어가서 그걸 12법이에요.
야, 뽑냐? 이게 12법이 아니라 비료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 있죠. 그 12법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러고 세종대에는 중국의 농사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데 안 맞아. 그래서 우리만의 농사법을 총집성해서 책을 만든 게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세종 진짜 대단하죠? 달력도 만들고 한글도 만들고 우리만의 농법도 만들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소작농들이 지주한테 땅을 빌리는 그 대가가 타조법입니다. 새 타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률제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50% 있죠. 2분의 1 비율. 그래서 지대는 딱 그냥 결정하는 거야. 타조법으로 하다 보니까 양반 지주 입장에서는 소작농이 많이 생산해서 반을 뚝 떼어가는 게 좋으니까 농사일을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막 명령지를 내리고. 그래서 지주가 소작농을 신분으로 딱 누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가면 바뀝니다. 그다음에 수공업. 아까 제가 관청에 소속되어서 공인들이 그 만들어낸 걸로 세금 납부, 역 납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공업자들은 각 관청에 공장 안, 그러니까 수공업자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서 관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관영 수공업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뭐 무기 만들어라, 필요한 머시기 만들어라 이렇게 딱 통제할 수 있겠지. 고려시대의 소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업을 볼게요. 조선 초기에는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했었던 나라였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 사고 팔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풀잖아요. 근데 조선 초기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장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물 교환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사를 하라고 허가를 해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전 상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상인들이 6개의 물품을 파는 육의전이었습니다. 자, 뭐 무명, 삼배, 명주, 모시, 종이, 어물 각각 이 6개를 국가에서 허가를 주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난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사를 하고 상업행위를 하려면 쩐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조선은 자급자족이 가능했고 화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통되기에는 사람들한테 너무 낯설었나 봐요. 그래서 세종 때 제가 여기 지금 글씨가 안 보이지만 저화라고 있었고 또 조선통보라는 그 화폐가 유통이 됐는데 일단 그 유통량이 워낙에 적어서 실패해요. 초기에는. 그 다음에 무역은 청나라, 여진, 또 일본 여기랑 같이 4대 교린을 하면서 무역을 했었는데 국가 주도의 공무역이 사무역보다는 더 권장되었고 훨씬 더 크게 받았고 사무역은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1592년 이후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경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랑 함께 조선의 사회, 경제, 전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양난을 거치고 나서 조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랑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